예, 계속해서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노영희 변호사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부터 5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죠.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공식 명칭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우리는 그동안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지원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1인당 한 25만 원 전국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해서 바로 내일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총 한 11조 원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 기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내가 얼마나 내고 있나. 사실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까 확인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오롯이 건강보험료가 아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라면 39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이 돼서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나 온라인은 편하지 않아 이러신 분들, 노인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이 10월 29일까지가 신청 마감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은 본인이 반드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청 마감 기한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도 따로 있어요. 올해 말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환수가 돼요. 10월 29일까지 신청 못하면 그것도 이제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이제 국고로 환수되고 나머지 그 금액은 해당하는 만큼 그리고 사용을 올해 말까지 하지 않으셔도 마찬가지로 국고나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고액자산가 이 때문에 아마 나는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니 기준에 부합하더라.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사실은 1인 가구하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의 경우는 약간 인센티브를 좀 줬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씀씀이가 다른 분보다 좀 더 크다라는 걸 반영했고 1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이제 나홀로 독거노인 노인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이 평균 소득보다도 좀 낮다라는 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 원수가 한 명 더 있는 걸로 쳐주거든요. 쳐주고 그리고 이제 가구 원수 기준은 지난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에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나는 당연히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라.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가구원의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계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이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지난해 이제 종합소득 가운데 금융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연간 한 합계액이 2천만 원. 이 얘기는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현금 한 3억, 4억 이 정도를 은행이 예치해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취지 때문에 정부가 이제 예고한 대로 이런 고액자산가는 제외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국민 지원 상생금을 받는 분들은 한 2,018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88%가 이제 받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사실은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토스와 같은 앱을 통하면 그 우측 상단에 눌러보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9시부터 잠시 후 이제 9시부터는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네.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 1차 국민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신청했던 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80%를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런 분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카드사 콜센터 AR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들이 이전에 엄청나게 본인이 카드 4장을 갖고 있으면 이미 마케팅하느라고 엄청나게 지난주에 분주했어요. 네. 카드사별로 다 보냈거든요. 네. 지원 대상금이니까 우리 카드로 확인하고 신청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카드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 또 이제 어제 그제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제 앱을 말씀드렸는데 알림 서비스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어제 아마 지급 대상 여부가 전부 문자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그럼 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신청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약요일제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마스크 대란 시 약국에서 이제 정말 요일별로 길게 줄 섰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재현될 것 같아서 미리 이번 한 주 동안만이에요. 네. 그것도 주중만. 월화수목금 오늘이 9월 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9월 6일은 이게 출생연도 끝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생, 1996년생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과 6은 나머지가 1이니까 이분들은 월요일 오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당장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내일은 2일과 7일, 2일과 7 끝자리, 생년연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 그리고 수요일의 경우는 3과 8이고요.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0인데 주말에는 모든 이제 분들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이렇게 예약 요일제를 하게 되고 적용받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분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지자체 뭐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어디서 사용하냐가 중요할 텐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 재난지원금이 벌써 이제 지난해 1차 때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잖아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어려운 분이나 소상공인분들을 합쳐서 한 5차례가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사용처가 뭐 시시각각 좀 달라지고 서울이면 되고 또 지방이면 안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이제 명품 매장도 일부 아울렛 매장이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의 불씨를 좀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번 국민지원금만큼은 주소지 내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는 곳으로 일원화했어요. 자, 그래서 지원금은 앞서 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내지는 선불카드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 이제 동네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예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 동네 조그만 영세한 음식점, 미용실, 약국, 안경점, 뭐 의류점, 학원, 병원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 되나요? 물어봐요. 예. 편의점 사장님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에요. 됩니다. 그리고 치킨집 됩니다. 카페 다 돼요. 편의점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건 본사에 로열티를 주고서 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에요. 이분들 매장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스타벅스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번에는 서울 소재 스타벅스만 됐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다라는 이유로 지방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엔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이런 대기업이 직영하는 직영 매장이에요.
예. 대기업이 직영하는 직영 매장은 다 빠집니다. 대형마트 빠지고요. 백화점 빠지고요. 온라인 대형 몰 빠집니다. 그리고 대형 전자 판매점 안 되고요. 유흥업소 안 됩니다. 골프장 안 되고요. 노래방 안 됩니다. 노래방도 사실은 이 논란이 좀 있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하는데 유흥업소로 분류가 돼가지고 여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권방 안 되고요.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예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가보시면 백화점이 운영하는 직영 매장도 있지만 입점한 임대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걸로 세금 내면 안 될까? 7월과 9월 세금 내는 달이거든요. 세금 안 됩니다. 그리고 통신료 안 됩니다. 자동이체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배달 앱에서 사용하는 거 일단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막아놨지만 그러나 배달 앱에서 결제를 하고 결제 카드로 긁는 거, 현장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30일자로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가구 원수 기준이래요. 지난해에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한도였잖아요. 이번엔 사람 인수 곱하기 무조건 25예요. 6인 가족이라면 150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10인 가족이라면 250만 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6월 이후에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럼 가구원수가 바뀌겠죠.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이러면 가구원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구원수가 변동이 됐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조정, 이게 사실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와 그리고 지금 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금 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내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나는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잘못 계산돼 있다. 이런 걸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9월 6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나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내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더라. 그 확인하고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고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고요.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자체 건강보험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국민신고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첫 통과가 됐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뉴질랜드, 유럽, 미국 이제 이 국가들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구글에 대해서 이런 대형 포털 업체의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제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현재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애플이나 구글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제 금액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네. 이른바 통행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경우는 여기다 한술 더 떠서 그동안은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만 그랬다면 이제 10월부터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웹툰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모든 컨텐츠 구매에 자사의 결제 시스템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어플을 개발한 개발사들이 앱 통행세를 매번 내야 돼요. 30%씩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반발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다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구글 이외의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글을 사용하니까 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결제 시스템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이유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려하는 건 이렇게 되면 모든 결제할 때는 개인정보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정보까지 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이걸 우리 국회가 법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큼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지금도 한 15% 정도는 뛰어가고 있어요. 예. 자기네 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여기 입점해 있는 이제 앱에 유료화가 나오면, 유료 결제가 나오면 15%를 뛰고 있는데, 이제 애플이나 구글은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앱이라는 건 당연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내지는 아이폰 아이로인데, 운영체제인데, iOS인데 이걸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15%에서 결제 수수료 3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수수료 30%를 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을 관계가 분명해진 거죠. 을 입장에서는 이거 안 내고 싶다고 하면, 야 그럼 나가, 우리 앱에서 빠져 라고 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데 미국 정보가 견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왜 이걸 수수료에 굉장히 목을 매느냐. 이게 기업들을 입점시키고 사업자 요금을 낼 때마다 30%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아마 지난해 이렇게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330억 달러가 넘어요. 이 두 회사가 약 36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미국계 기업이란 말이에요. 미국계 기업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에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자국 보호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미국 정부가 견제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이 굉장히 많이 로비를 합니다. 미국 대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만,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그러나 이걸 이제 이 통상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조차도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제 계속 자국 이기주의로 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이 가장 먼저 했어요. 유럽이 아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절 당시에는 이제 무역 분쟁화될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글로벌 플랫폼의 행태가 좀 지나쳤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거의 이런데 이제 본사는 굉장히 이제 이 조세피난처에다 두고 영업을 전 세계 각국에서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도 않아요. 자국에도 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 국가에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첫 입법화가 이뤄진 만큼 지금 미국, 유럽 등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오픈앱 이제 마켓법이 발의가 돼 있고요. 유럽에서도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국의 사례가 이정표가 돼서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뭐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초반에 풀고 이제 그 뒤에 유료화 시키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택시 호출을 최대 5,000원까지 내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 시대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 거의 택시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적 가입자가 절반 이상이 내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러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잡아놓은 고기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대신에 서비스 수수료를 올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거는 소비자가 물론 규탄하면서 이 편리한 앱을 쓰지 않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기업은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다른 대기업에 맞지 않는 규제를 모두 풀어줬어요.
이제 정말로 너는 규제받지 않고 5년 동안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플랫폼 기업이 하는 것은 외국에 나와서 신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골목 상권, 택시 사업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기업에 준하는 자산이 이미 초월했거든요.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로 좀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제한으로 업종 제한을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송 내용 관련해서 시청자분들 의견 듣고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안병철 대경일보 기자와 전화 인터뷰 진행합니다. 네, 내일은 노영희 변호사님 출연하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